7개의 뺨. 상관없다. 그녀는 7대의 뺨을 맞았다. 수요일 오후 4시경이었다. 같은 자리를 연달아 3개 맞았기 때문에 몇 번째 딱이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광대뼈 위로 실핏줄이 터졌다.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으며 그녀는 거리로 걸어 나왔다. 11월 화순의 공기가 맑고 찼다.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그녀는 잠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빠른 속도로 뺨이 부푸는 게 느껴졌다. 귓속이 먹먹했다.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더 맞았다면 고막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이 뿌리에 고여있던 비릿한 피를 삼키며 집으로 가기 위해 그녀는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뺨 하나, 7대의 뺨을 그녀는 이제부터 잊을 것이다. 하루에 한 대씩, 일주일 만에 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첫날이다. 그녀는 자취방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다.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놓고 코트 단추를 풀지 않은 채 방바닥에 모로 눕는다. 구한 아사가 오면 안 되니까 팔을 접어 왼뺨 아래에 받친다. 오른뺨은 계속 부풀고 있다. 오른쪽 눈이 크게 떠지지 않는다. 어금니 쪽에서 시작된 치통이 욱신욱신 관자놀이로 번진다. 그 자세로 20분 가까이 누워있다가 그녀는 몸을 일으킨다. 외투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흰 내복바람으로 슬리퍼를 깨어 신고 세면장으로 나온다. 대야를 찬물에 받아 부은 얼굴에 끼얹는다. 잘 벌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살살 문지르듯 이를 닦는다. 전화벨이 울리다가 끊긴다.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고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그녀는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생각을 바꿔 전화선을 뽑아버린다. 받으면 뭐하나.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요와 솜니부를 편다.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억지로 뭔가 먹는다 해도 곧 체할 것이다. 이불 속이 차가워 그녀는 몸을 웅크린다. 좀 전에 전화는 회사에서 아마 편집장이 걸어왔을 것이다. 그가 묻는 대로 그녀는 대답해야 했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냥 몇 대 맞았습니다. 아니요. 딱이만요. 출근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병원은 안 가도 됩니다. 얼굴이 부은 것뿐이니까요. 그러느니 전화선을 뽑아버린 건 잘한 일이다. 서서히 몸을 덮여주는 솜니벨의 훈기에 그녀는 허리와 팔다리를 편다. 벌써 어두워진 저녁 6시에 창문을 올려다본다. 외등 불빛 때문에 창문의 일부가 탁한 주황색으로 보인다. 편한 자세와 훈기 덕택에 긴장이 풀리자 뺨의 통증이 더 생생해진다. 이제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사내가 첫 뺨을 때렸을 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음 따기가 날아오기 전에 몸을 피하지도 않았다.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조사실 탁자 아래 웅크려 숨거나 문을 향해 달아나는 대신 가만히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사내가 멈추기를, 그만 때리기를 기다렸다. 2번째에도, 3번째에도, 4번째까지도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믿었다. 5번째로 손바닥이 날아왔을 때 생각했다.
멈추지 않겠구나. 계속 때리겠구나. 6번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숫자를 이어 세지도 않았다. 7번째 따기를 올려붙인 사내가 탁자 맞은편에 접이 의자에 기대 앉았을 때에야 5에서 끊겼던 숫자에 2를 더해 셈을 완성했다. 7대. 사내의 얼굴은 평범했다. 전체적으로 요철이 없는 얼굴에 입술이 얇았다. 칼라가 넓은 미색 와이셔츠에 통이 넓은 회색 양복 바지를 입었고 유난히 버클이 반짝거리는 혁대를 하고 있었다. 만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다면 평범한 회사의 주임이나 과장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평범하고 얇은 입술을 열어 사내가 말했다.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여기서 어떻게 돼도 아무도 몰라. 쥐새끼 같은 년. 오른밤에 실부줄이 터진 것을 아직 모르는 채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멍하게 건너다 보았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 그 새끼 어딨어? 사내가 그 새끼라고 부르는 번역자를 그녀는 보름 전 청계천변호 제과점에서 만났다. 갑자기 쌀쌀해져 스웨터를 꺼내 입은 날이었다. 그녀는 보리차 잔에서 탁자로 번져나온 물기를 냅킨으로 닦은 뒤 교정지 묶음을 꺼냈다. 맞은편에 앉은 번역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 탁자 위에 놓았다.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 그녀가 식은 보리차와 함께 소보로빵의 바삭바삭한 부분을 뜯어 먹는 동안 그는 꼼꼼히 거의 1시간에 걸쳐 원고를 훑어보았다. 자잘한 수정사항과 윤문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목차를 체크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의자를 그의 옆으로 옮겨 교정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목차와 함께 수정사항들을 재차 확인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물었다. 책이 나오면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서점에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사장님이 미리 챙겨드리라고 하셔서요. 초판 인쇄예요.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인쇄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상은 막연히 상상했던 수배자의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듯 소심해 보이는 눈매에 간이 좋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피부가 노릇했고 턱과 배에 살집이 붙어 있었다. 오랫동안 실내에서만 생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죄송스럽습니다. 날도 찬데 이렇게 멀리 나오시게 해서. 지나치게 깍듯한 그의 말씨에 까마득히 손 아래인 그녀는 잠자코 웃었다. 이거 매년 사람에서 나온 거 이게 그 새끼 필체 아니야? 이러고도 어디 있는지 몰라? 거친 동작으로 탁자 위에 교정지 묶음을 던져놓는 사내의 눈을 피해 그녀는 먼지 낀 백열등을 올려다봤다. 다시 때리겠구나 생각하며 두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왜 분수대가 떠올랐는지 모른다. 짧게 감은 눈꺼풀 속에서 6월의 분수대가 눈부신 물줄기를 뿜었다.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19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내쏟는 햇빛의 예리한 파편들이 달궈진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동자를 찔렀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훔치며 전화기에 동전을 넣었다. 114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도청 민원실 부탁합니다.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누르고 다시 기다렸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한테도 안 알렸다는 연락처를 처음 만난 출판사 직원한테 왜 알려주겠어요?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며 그녀가 사내에게 말했다. 정말 저는 모릅니다. 사내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다. 그녀는 움찔 의자 등받이를 향해 물러나 앉았다. 한 번 더 얼굴을 맞은 것처럼 손바닥으로 강대표를 쓸었다. 피 묻은 손을 그제야 놀라며 들여다봤다. 어떻게 잊을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처음에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사무적인 일을 앞둔 사람처럼 침착하던 사내의 눈을,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설마 때리는 건가 생각하며 앉아있었던 그녀 자신을, 목뼈가 어긋난 것 같았던 첫 충격을. 뺨 둘. 점심시간을 앞두고 인쇄소에서 박양이 왔다. 요고 학생복 같은 감색 밤코트의 운동화 차림이었다. 인쇄소 사람의 친척이라는 박양을 나이에 비해 넉살이 좋은 데다 생글생글 웃는 인상이어서 누구나 좋아했다. 박양 왔어요? 활짝 환대하던 편집장의 표정이 교정지의 얼굴을 묻고 있다. 고개를 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곧 굳어졌다. 호기심 어린 박양의 눈길이 편집장의 눈길을 따라와 그녀의 얼굴에 멈췄다. 어머! 놀라는 박양에게 그녀는 반쯤 웃으며 물었다. 가제본 벌써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박양이 서류 봉투에서 가제본을 꺼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제작부 윤대리를 돌아보며 박양이 다시 물었다. 은숙 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윤대리가 대답 없이 고개를 젓자 박양은 커다랗게 뜬 눈으로 편집장을 보았다. 글쎄, 오늘은 그냥 들어가라고 해도 저 고집입니다. 초로의 편집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의자 뒤편에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바깥으로 빼고는 볼이 움푹 파이도록 연기를 빨았다 뱉었다. 무엇을 입어도 지치고 후줄근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자식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꼬박꼬박 존칭을 쓰는 사람. 이 손바닥만한 출판사의 사장이자 편집장이지만 사장이란 호칭은 싫다며 편집장이라고만 부르게 하는 사람. 형사가 그녀에게 행방을 추궁했던 번역자의 고교 동기동창. 그녀가 박양과 얘기를 끝내자 편집장이 담배를 눌러 끄며 말했다. 김양, 고기 먹을래요? 내가 고기 사줄게. 저기 삼거리집에서 쇠고기 안창살. 박양도 안 바쁘면 같이 먹고 가지. 편집장이 지나치게 친절해져서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그녀보다 먼저 어제 오전 일찍 서대문 경찰서에 다녀왔다.
어떻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득시켰을까? 괜찮아요. 그녀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웃으면 부은 얼굴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저 고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김양은 고기 안 좋아하지? 편집장이 거푸 고개를 주걱거렸다. 빨리 타세요. 오래가 온다고요. 환급입니다. 회사에서 몇 맞았었는데도? 타길 잘하셨죠? 가자! 5월에 3.3! 그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다. 살점 위에 피와 육즙이 고이면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있는 생선을 구울 때는 눈을 감았다. 프라이팬에 달궈지며 얼었던 눈동자에 물기가 맺히고 벌어진 입에서 희끗한 진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죽은 물고기가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은 순간을 외면했다. 그럼 뭐 먹고 싶어요? 김양. 듣고 있던 박양이 얼른 끼어들었다. 저 여기서 비싼 거 얻어먹고 가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저번에 갔던 밥집 가요. 윤대리까지 넷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한밭집에 갔다. 여름이면 엄지발톱이 까맣게 썩은 맨발의 슬리퍼를, 겨울이면 알록달록 누빈 손버선에 털신을 신는 주인 여자가 가정식 백반을 파는 곳이었다. 석유골로 옆자리에 앉아 그들은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박양, 몇 살이라고 그랬지요? 벌써 5번쯤 들었을 편집장의 질문에 박양은 서글서글한 말씨로 대답했다. 19살이에요. 정 사장이 삼촌이라고 그랬나? 아니요, 당숙이에요. 아버지하고 사촌이세요. 촌수가 가깝지 않은데도 닮은 두 사람의 외모와 그 때문에 딸이라고 오해받았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해 박양은 반죽 좋게 생글생글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만삭이라는 신혼의 윤대리는 박양의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실소를 참지 못하고 킬킬거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편집장이 그녀에게 물었다. 내일 검열과엔 내가 다녀올까? 고지식한 그녀가 사양할 것을 알면서 묻는 것이었다. 늘 제가 하던 일인데요. 글쎄, 어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그냥 미안해서. 말끝을 곰곰이 곱씹으며 그녀는 편집장의 얼굴을 건너다 봤다. 그는 어떻게 무사히 그곳을 나올 수 있었을까? 그저 사실만을 말했을까? 김은숙이 담당 편집자입니다. 둘이서 청계천변 제과점에서 만나 마지막 교정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사실만을 말했는데 양심이라는 씁쓸한 것이 그의 심장 언저리를 가만히 찌르는 걸까? 아니요, 항상 제가 하던 일인데요. 그녀는 좀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박양을 흉내내듯 웃다 말고 통증을 느껴 부푼 오른밤이 편집장에게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외틀었다.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먹색 목도리를 눈 밑까지 올려 둘렀다. 석유난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전등을 모두 끈 뒤 두꺼비 집까지 내렸다. 캄캄해진 사무실의 유리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망설이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저녁바람은 차가웠다. 유일하게 드러난 부분인 눈 언저리에 살갗이 쓰렸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다. 종일 앉아서 하는 근무가 끝난 뒤 5 정거장 거리의 집까지 서두르지 않고 걷는 시간을 그녀는 좋아했다. 걷는 동안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녀는 굳이 밀어내지 않았다. 그 사내는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내 오른뺨을 때렸을까? 하지만 탁자에서 교정지를 던질 때 볼펜을 내밀 때는 분명히 오른손을 사용했는데 누군가를 공격할 땐 본능적으로 감정에 관계된 왼손이 움직이는 건가? 참을미를 하기 직전처럼 혀 뒤쪽이 썼다. 목적과 식도와 위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구역질이 익숙한 것이었으므로 그 익숙한 감각이 언제나처럼 너를 떠올리게 했으므로 그녀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침을 삼켜도 속이 가라앉지 않아 코트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손은 보통 남자들보다 작은 편이지 않았다. 무채색 방코트를 입은 남자들과 하얀 마스크를 쓴 여고생들, 시리게 종아리를 드러낸 퇴근길의 여자들 사이로 그녀는 고개를 수그린 채 걸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손, 특별히 크지도 두껍지도 않은 손이지 않았나. 목도리 아래로 여전히 부풀어 있는 뺨을 느끼며 그녀는 걸었다. 독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껍질을 왼쪽으로만 씹으며 걸었다. 아무데로도 도망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번째로 날아올 그 손을 숨지겨 기다리던 자신을 기억하며 걸었다. 밤셋. 그녀는 덕수궁 앞 버스 정류장에 내려선다. 어제처럼 목도리를 눈 밑까지 올려 두르고 있다. 목도리 속에 감춘 뺨은 이제 부기가 가라앉았다. 몽베스트, 상받은 물맛, 투명함, 균형감, 부드러운 눈넘김까지. 대신 정확히 손바닥 크기의 불구죽죽한 피멍이 반진처럼 새겨져 있다. 실례합니다. 시청 앞에 다다랐을 때 건장한 체격의 사복경찰이 그녀를 멈춰 세운다. 가방 열어주십시오. 이런 순간엔 자신의 일부를 잠시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여러 번 접어 해진 자국을 따라 손쉽게 접히는 종이처럼 의식의 한 부분이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수치 없이 그녀는 가방을 열어 보인다. 손수건과 아카시아 껌과 필통과 가제본, 튼 입술에 바르는 바셀린과 수첩과 지갑이 담겨 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검열과에 왔는데요. 출판사 직원입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사복경찰의 눈을 마주 본다.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낸다. 생리대가 들어있는 헝겊 주머니를 그가 뒤적이는 모습을 숨지겨 지켜본다. 이틀 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4년 전 진눈깨비가 내리던 4월 재수 끝에 들어간 대학의 학생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날 학생식당에서 그녀는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큰 소리로 유리문이 열리며 학생들이 뛰어들어왔다. 고함 소리와 함께 사복 형사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식당 곳곳으로 흩어지는 학생들을 쫓아가 곤봉을 휘두르는 사내들의 모습을 그녀는 숟가락을 쥔 채 멍하게 지켜보았다. 한 형사가 특별히 흥분해 있었다. 기둥 옆에 혼자 앉아 카레라이스를 먹던 통통한 남자의 앞에 멈추더니
맞은편에 놓여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남자의 이마에서 터진 피가 얼굴을 덮었다.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그걸 주우려고 무심코 허리를 수그렸다가 바닥에 떨어진 유인물을 주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그 순간 억센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유인물을 뺏고 그녀를 의자에서 끌어냈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창 아래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터앉아 그녀는 손톱들의 거스러미를 뜯어낸다. 실내가 따뜻하지만 목도리를 내릴 수는 없다. 무신 같은 뺨의 상처가 라디에이터의 열기에 달아오른다. 보안사 군복을 입은 담당자가 출판사의 이름을 호명해 그녀는 창구로 다가선다. 어제 박양이 가져온 가제본을 제출한 뒤 2주 전에 제출해 심사가 끝난 가제본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다. 기다리십시오. 살인자의 사진 액자 아래 반투명한 간유리가 끼워진 문이 있다. 그 문 안쪽에서 검열관들이 일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군복을 입은 중년의 검열관들이 책상 가득 책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그녀는 상상한다. 담당자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3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자리로 돌아온다. 여기 사인하십시오. 담당자가 장부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주저한다. 방금 그가 창구에 내려놓은 가제본의 모습이 한눈에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사인하십시오. 장부에 서명한 뒤 그녀는 가제본을 받아든다.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집도를 끝냈고 그 결과물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창구를 등지고 그녀는 서너 걸음 걸어간다. 의자들 사이에 엉거주춤 선 채 가제본을 넘긴다. 한 달 동안 그녀가 타이핑과 원문 대조와 3교를 마쳐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제 인쇄 절차만 남아있는 책이다. 그녀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페이지들이 불탔다는 것이다. 불에 타서 검은 숫덩어리가 되었다. 검열과에 가제본을 제출한 뒤 정해진 기일에 찾아오는 것은 그녀가 입사한 뒤 매달 반복해온 일이었다. 서너 군데, 많게는 연화문 군데 먹선으로 지워진 부분들을 확인하고 기운이 빠져서 회사로 돌아가 수정 작업을 거친 가제본을 인쇄소에 넘기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가제본의 도입부 10페이지 정도는 절반 이상의 문장들의 먹줄이 그어져 있다. 그 다음 30페이지 가량은 거의 대부분 문장들의 먹줄이 그어져 있다. 그렇게 50페이지를 넘어가자 선을 긋는 것이 수고스러웠는지 잉크에 담긴 롤러로 페이지 전체를 검게 지워놓았다. 낱장들을 흠뻑 적신 잉크 때문에 가제본은 삼각 기둥과 흡사한 형상으로 부풀어 있다. 곧
부스러질 검은 숯 같은 그것을 그녀는 가방에 넣었다. 숯이 아니라 쇠를 넣는 것 같이 가방이 무겁다. 어떻게 그 사무실을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복도를 통과해 사복경찰이 서 있는 정문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다. 이 희곡집은 이제 출판할 수 없다. 처음부터 헛수고를 한 것이다. 앞쪽우 10페이지에 드문드문 살아남은 문장들을 그녀는 머릿속으로 더듬는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거칠게 꿰매어진 문장들, 문단체로 검게 지워진 자리들, 우연히 형상을 드러낸 단어들을 그녀는 생각한다. 당신을, 나는 그것은 아마도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당신은 어째서 바라봅니다. 당신의 눈은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그것은 또렷이 지금 좀 더 희미하게 왜 당신은 기억했습니까? 수치된 문장과 문장들 사이에서 그녀는 숨을 몰아쉰다. 어떻게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칼을 찬 장수의 검은 동상을 등지고 멈추지 않고 그녀는 걷는다. 목도리를 눈 밑까지 올리고는 숨을 쉴 수 없어 시큰거리는 붉은 광대뼈를 드러낸 채 걷는다. 파라돈탁스 치약이 잇몸 질환 예방이 가능하대요. 박수 싫었지? 관리를 가족끼리 같이 해야 돼. 뺨넷. 세 번째 따기 다음에 네 번째 따기가 날아왔다. 그녀는 사내의 손이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사내의 손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무엇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냥 맞았다. 사내가 때리는 대로 맞았다. 그걸 그녀는 잊어야 한다. 네 번째 따기를 오늘 잊을 것이다. 사무실 복도 끝의 세면장에서 그녀는 수도꼭지를 열어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신다. 파마를 하지 않아도 곱슬곱슬한 긴 머리를 물 묻은 손으로 가라앉혀 정돈한 뒤 검은 고무 밴드로 질끈 묶는다.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 바셀린 말고는 아무것도 입술에 바르지 않는다. 얼굴을 뿌옇게 만드는 일, 화사한 옷을 입거나 급이 높은 구두를 신는 일, 향수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오늘은 1시에 근무가 끝나는 토요일이지만 함께 점심을 먹을 남자친구는 없다. 짧은 대학 생활 동안 사귀어 놓은 친구도 없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취방으로 돌아갈 것이다. 뜨거운 물에 찬밥을 말아 먹은 뒤 잠들 것이다. 잠 속에서 네 번째 따기를 잊을 것이다. 세면장을 나와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 복도는 한낮에도 체감이 좋지 않다. 김은숙 씨,
하고 반갑게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든다. 작은 창에 빛을 등지고 활달하게 걸어오는 서 선생의 걸음걸이를 곧 알아본다. 울림이 좋은 음성으로 그가 인사한다. 잘 있었어요, 김은숙 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목례하자 서 선생의 눈이 갈색 불태 안경 속에서 커진다. 아이고, 얼굴이 왜 그럽니까? 좀 다쳤어요. 그녀는 반쯤 웃는다. 어쩌다가 얼굴을 다. 그녀가 주저하자 그는 서글서글하게 화제를 돌린다. 문 사장 안에 있어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결혼식이 있으시다고. 저런, 어저녁에 통화할 때는 사무실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녀는 잠자코 사무실 문을 연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미색 레이스볼을 깔아놓은 손님 접대용 탁자로 그를 안내하는 그녀의 뺨에 경련이 인다. 탕비실로 그녀는 들어간다. 시큰거리는 오른밤에, 긴장이 느껴지는 왼밤에 차례로 두 손을 얹는다. 침착하려 애쓰며 커피포트를 데운다. 그녀가 그 책을 숫덩어리로 만든 게 아닌데 왜 거짓말을 들킨 것처럼 손이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금 편집장은, 아니 사장은 왜 없는 걸까? 이 불편한 자리를 피하려고 일부러 결근한 걸까?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문 사장이 한숨만 쉬던데 대체 얼마나 삭제가 된 건지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탁자에 커피잔을 올려놓은 그녀에게 서 선생이 말한다. 책이 못 나온다 해도 공연은 올릴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 대본 검열을 할 테니까 문제됐던 부분은 삭제하든지 고치든지 해서 일단 통과시켜야죠.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연다. 가제본을 두 손으로 들고 가 탁자에 내려놓는다. 사람 좋은 웃음을 습관적으로 입가에 머금고 있는 서 선생을 마주보고 앉는다.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가제본을 넘겨보기 시작한다. 전면을 잉크롤러로 뭉개어 놓은 부분들도 일일이 확인하며 낱장들을 넘긴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판권이 실린 마지막 페이지를 짚는 그의 손을 보며 그녀는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은숙 씨. 그녀는 눈을 들어 서 선생의 당황한 얼굴을 본다. 왜 그럽니까, 김은숙 씨? 흠칫 놀라 그녀는 손으로 눈 언저리를 닦는다. 7번 따기를 맞고도 한 차례도 울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눈물이 흐르는 건지 알 수 없다. 죄송합니다. 끈적끈적한 샘처럼 계속 새어나오는 눈물을 빠르게 두 손으로 닦아내며 그녀가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김은숙 씨가 뭐가 미안합니까? 왜 나한테 사과를 해요? 서 선생이 탁자에 가제본을 내려놓는다. 그걸 몸쪽으로 끌어오려던 그녀의 손이 얼결에 커피잔을 엎지른다. 서 선생의 손이 날렵하게 가제본을 들어 올린다.
그것이 젖지 않도록 그 지워진 책 속에 아직 무엇이 남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뺨 5. 일요일이니 늦잠을 잘 생각이었는데 언제나처럼 4시가 채 안 되어 그녀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 잠시 앉아 있다가 부엌에 나갔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빨래를 시작했다. 밝은색 양말과 수건, 흰 셔츠를 소량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짙은 회색 스웨터와 속옷은 손빨래해서 소쿠리에 펼쳐 널었다. 청바지는 색깔 빨래가 더 모일 때까지 세탁 바구니에 두기로 했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를 들으며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자니 까무룩 다시 졸음이 왔다. 그래, 자자. 방에 들어가 눈을 붙이자 딱딱한 장판, 바닥과 함께 그녀의 상반신이 딱딱하게 굳으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척일 수도 신음을 낼 수도 없었다. 서서히 하강이 멈추자 이번엔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시멘트 벽 같은 것이 그녀의 가슴과 이마를, 등과 뒤통수를 동시에 눌러 압착시켰다.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눈을 떴다. 마지막 탈수 코스를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좀 더 기다리자 숨이 멎듯 세탁기가 멈추며 높은 신호음이 들렸다.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녀는 어둠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다. 아직 몇 대의 뺨도 잊지 못했는데 오늘 진짜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절 건강 만기 전에 5번째 뺨을 잊어야 한다. 더 이상 세지 말자 라고 생각했던 5번째 뺨, 살갗이 따갑게 벗겨지는 것 같다고 느꼈던 광대뼈 언저리에서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을 5번째 뺨, 세면장에 쳐놓은 줄에 빨래를 넣은 뒤 방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이불을 개켜 서랍장 위에 얹고 책상을 치우고 서랍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화장대로 쓰는 교자상까지 깨끗이 정돈하고 그 위에 세워놓은 반신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손을 쉬었다. 거울의 내부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세계였다. 그 세계에서 자신을 건너다 보는 낯익은 얼굴을, 아직 푸르스름하게 멍든 뺨을 그녀는 무심하게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그녀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눈, 코, 입이 조금씩 튀어나온 게 밉지 않고 귀엽구나. 머리는 꼭 흑인 댄서 같구나. 미용실에서 파마 안 해도 되겠다야. 그러나 19살의 여름이 지나자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24살이고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스럽기를 기대했다. 사과처럼 볼이 붉기를
반짝이는 삶의 기쁨이 예쁘장한 볼 우물에 고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빨리 늙기를 원했다. 빌어먹을 생명이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다. 그녀는 물걸레로 구석구석 방을 훔쳤다. 걸레를 빨아 널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직도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아무것도 읽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허기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부쳐준 올뱃살을 공기에 담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묵묵히 쌀알을 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먹는다는 것엔 익숙한 치욕 속에서 그녀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삶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삶이 있었고 배가 고팠다.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것. 그해 겨울 입시에 실패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녀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그냥 눈 딱 감고 살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 그냥 다 잊어불고 남들같이 대학 가서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좋은 사람 만나 살고 그렇게 내 짐을 덜어주면 안 되겠냐?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다시 공부를 했다. 되도록 멀리 가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다. 물론 그것은 피신처가 아니었다. 사법경찰이 교내에 상주했고 그들에게 연행된 학생들은 최전방으로 강제 입대됐다. 위험이 컸기 때문에 집회는 자주 열릴 수 없었다. 대신에 인생을 건 싸움이었다. 중앙도서관 유리창이 안쪽에서 깨지고 긴 현수막이 외벽을 따라 늘어뜨려지면 그것이 신호였다. 살인마 전두환을 타도하라. 옥상 기둥에 밧줄을 묶고 자신의 몸에도 감은 뒤 뛰어내리는 학생도 있었다. 사법경찰이 올라와 밧줄을 끌어당기는 시간을 벌려는 거였다. 그가 밧줄에 매달린 채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동안 30-40명의 앳된 남녀 학생들이 도서관 앞 광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노래를 불렀다. 진압에 거칠고 신속했기 때문에 한 곡이 끝까지 불리는 일은 없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본 날 밤이면 그녀는 잠을 설쳤다. 잠들었다가도 가위에 눌려 곧 깨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오른쪽 몸을 못쓰게 된 것은 첫 기말고사가 끝난 6월이었다. 아름아름 약국 보조원 자리를 얻은 어머니가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학했다. 낮에는 아버지를 돌보고 어머니가 퇴근한 뒤에는 시내 제과점이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빵 포장과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 두 동생의 도시락을 쌌다. 해가 바뀌어 아버지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정도의
기동을 하게 되자 그녀는 복학했지만 한 학기 만에 다시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했다. 그렇게 쉬엄쉬엄 2학년까지 마친 뒤 결국 졸업을 포기했고 교수의 추천으로 이 작은 출판사에 입사했다. 그 과정을 어머니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집안 사정이 나빠지지 않았다 해도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그 앳된 학생들의 스크럼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이다. 가능한 끝까지 그 속에서 버텼을 것이다. 혼자 살아남을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살아남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그날 집에 들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그녀는 어머니 몰래 대문을 빠져나와 상무관으로 돌아갔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강당 출입문이 닫혀 있는 데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녀는 도청으로 갔다. 민원실 복도에도 인적이 없었다. 시민군들이 다 옮기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그녀와 선조 언니가 수습했던 모습 그대로 시신몇이 악취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별관으로 건너가자 로비에 사람들이 있었다. 구내식당 취사조에서 본 적 있는 대학생 언니가 그녀를 불렀다. 여자들은 2층에 모여 있어 여대생을 따라 2층 복도 끝에 작은 방에 들어섰을 때 여자들은 토론 중이었다. 우리도 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싸워야 돼요. 그걸 누가 강요할 수 있겠어요? 원하는 사람만 총을 받기로 해요. 각오가 된 사람만. 딱자 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선주 언니를 발견하고 그녀는 곁에 가서 앉았다. 선주 언니는 가만히 웃었다. 그 토론에서 선주 언니는 언제나처럼 말을 아꼈지만 말미에 이르자 침착하게 총을 받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진수 오빠가 노크를 하고 그 방에 들어온 것은 11시경이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늘 봤지만 총까지 맨 모습은 처음이라 낯설어 보였다. 3명만 남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다. 아침까지 가드 방송을 해주실 3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좀 전에 토론에서 총을 받겠다고 말했던 3사람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저희도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1층에서 그녀를 데려온 취사조의 대학생 언니가 말했다. 같이 있으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진수 오빠가 어떻게 여자들을 설득했는지 그녀는 후에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은 건지도 몰랐다. 여자들을 도청에 남겨서 함께 죽게 하면 시민군의 명예가 다칠 거라던 그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 말이 정직하게 그녀를 설득했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둔감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더 두려웠다. 입을 벌리고 몸에 구멍이 뚫린 채 반투명한 창자를 쏟아내며 숨이 끊어지고 싶지 않았다. 남기로 한 세 여자들 중에서는 선주 언니가 호신용으로 카빈 소총을 받았다. 선주 언니는 작동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어설프게 총을 어깨에 걸쳐매고 따로 뒤돌아 인사하지 않은 채 여대생 둘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들에게 진수 오빠는 말했다.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날이 새자마자 도청 앞에 시민들이 꽉 차게. 우린 아침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볼 겁니다. 남은 여자들은 새벽 1시경에 도청을 나왔다. 진수 오빠가 다른 대학생과 함께 남동성당 골목까지 동행해줬다. 침침한 가로등이 밝혀진 골목 입구에서 그들은 멈춰섰다. 여기서 흩어지세요.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 숨으세요. 그녀에게 영혼이 있었다면 그때 부서졌다. 땀에 젖은 셔츠에 카빈 소총을 맨 진수 오빠가 여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웃어 보였을 때 어두운 길을 대밟아 도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얼어붙은 듯 지켜보았을 때 아니 도청을 나오기 전 너를 봤을 때 이미 부서졌다. 하늘색 체육복 위에 교련 점퍼를 걸친 아직 어린애 같은 좁은 어깨에 총을 메고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너를 발견하고 그녀는 놀라며 불렸다. 동호야, 왜 집에 안 갔어? 장전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던 청년 앞으로 그녀는 끼어들었다. 이 애는 중학생이에요. 집에 보내야 돼요. 청년은 놀라는 기색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보낼 때 이 애는 안 갔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항의했다. 말이 안 돼요. 어딜 봐서 이 얼굴이 고등학생이에요. 진수 오빠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여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시사조의 여대생이 그녀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 아는 집 있어? 그녀가 고개를 젓자 여대생이 제안했다. 나하고 전대병원으로 가자. 거기 외사촌이 입원해 있어. 전대 부석병원 로비는 어두웠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한참 문을 두드리자 경비가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수간호사도 뒤따라 나왔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군인이 온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복도와 비상계단도 소등되어 있었다. 손전등을 든 경비의 안내로 여대생의 사촌이 입원한 6인실로 들어섰다. 솜니부를 창에 걸어놓은 실내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다. 여대생의 이모가 조카의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물었다. 어쩌까나
군인들이 들어온다면서 부상자들은 전부 총살해 버린다면서 그녀가 창 아래 벽에 기대 앉자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인 듯한 아저씨가 말했다. 창 옆에 앉지 마소. 위험하다 마시. 어둠 때문에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군인들 퇴각하던 날에도 총알이 날아와서 여구 창가에 걸어놓은 옷에 구멍이 뚫렸다 마시. 사람이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녀는 창으로부터 2걸음 옆으로 옮겨 앉았다. 호흡이 고르지 않은 위중한 환자가 있어 20분 간격으로 간호사가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다. 서치라이트 같은 불빛이 병실을 흩을 때마다 공포에 굳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쩌거나 군인들이 참말로 이 병원까지 쳐들어 온다냐? 죄다 총살해 버릴 것 같으면 해 뜨자마자 얼른 태어내야 안 쓰겄냐? 네 언니는 의식 차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게임엔 자리가 터져불면 어쩌거나. 아주머니가 속삭여 물을 때마다 여대생은 더 작은 소리로 속삭여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숙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가냘픈 목소리에 그녀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메가폰을 쥔 여자의 목소리가 차츰 가까워졌다. 선주 언니는 아니었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 같은 침묵이 병실의 모서리들을 향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트럭이 병원 앞길을 지나가며 목소리가 크고 선명해졌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를 그녀는 처음 들었다. 수천 사람의 단호한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어느 침대에선가 어린 환자가 애원했다. 엄마, 창문 닫아줘. 닫았어. 더 꽉 닫어. 꽉 닫았다니까. 마침내 그 소리들이 지나가자 다시 가드방송이 들렸다. 도심의 침묵을 가로질러 여러 블록 너머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러분, 지금 나와 주십시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청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귀를 틀어 막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다. 고개를 젓지도 신음하지도 않았다. 다만 너를 기억했다. 너를 데리고 가려 하자 너는 계단으로 날쌔게 달아났다. 겁에 질린 얼굴로 마치 달아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같이 가자. 동호야, 지금 같이 나가야 돼. 위태하게 2층 난간을 붙들고 서서 너는 떨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내 눈꺼풀은 떨렸다. 뺨 6. 검열을 어떻게 통과할 생각이지? 서 선생의 극단 스태프라는 청년이 방금 전해주고 간 초대권을 들여다보며 편집장이 중얼거렸다. 혼잣말 같지만 그녀에게 묻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대본을 다시 쓰고 있는 건가? 공연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연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와 서 선생의 계획은 이번 주에 희곡집을 출간해 다음 주 일간지 문예면에 리뷰가 실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극단으로서는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연 기간에는 윤대리가 나가 극장 입구에서 희곡집을 판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열 때문에 출판이 무산됐으니 내용이 같은 연극 공연도 무산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한데 무슨 생각에선지 서 선생이 예정대로 초대권을 돌린 것이다.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윤대리가 책박스를 안고 들어왔다. 안경알이 훈기로 하얘져 있었다. 누가 안경 좀 벗겨봐요. 그녀가 뛰어나가 윤대리의 안경을 벗겨 들었다. 윤대리는 숨을 몰아쉬며 손님용 탁자 옆에 책박스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커터칼로 상자를 뜯고 책 2권을 꺼냈다. 한 권을 편집장에게 가져다 준 뒤 남은 한 권을 훑어보았다. 수배 중인 번역자의 이름 대신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편집장의 친척의 이름을 넣은 책이었다. 염려했던 이 책은 정작 검열과에서 2 문단만 삭제되어 무사히 인쇄소에 넘겨졌었다. 그녀는 탁자에 신문지를 2겹 깔고 윤대리와 함께 상자에 책들을 꺼냈다. 출판사 로고가 인쇄된 봉투에 책과 보도 자료를 함께 놓고 내일 아침 배포할 언론사별로 가지런히 쌓았다. 잘 나왔네. 혼자말처럼 편집장이 그녀에게 말했다. 헛기침을 한 뒤 한 번 더 정식으로 말했다. 아주 잘 나왔어요. 정리하고 오늘은 일찍들 들어가요. 편집장이 돋보기 안경을 벗어놓고 일어섰다.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는 오른팔을 꿰지 못해 난감해했다. 겨울 들며 오십견이 악화된 모양이었다. 그녀는 작업을 중단하고 그에게 다가가 소매를 깨워주었다. 고마워, 김양. 겁먹은 듯 선량한 그의 눈을 나이에 비해 일찍 깊은 주름이 생긴 목을 그녀는 보았다. 이렇게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 당국의 주시를 받는 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당국의 주시를 받는 책들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문득 생각했다. 편집장을 뒤따라 윤대리가 곧 퇴근하자 그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갓 나온 책을 마주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 번역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세세한 생김새가 기억나지 않았다. 피멍이 가신 오른뺨을 쓸어보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손끝으로 눌러보자 거의 통증이라고 말할 수 없을 미미한 자극이 느껴졌다. 신간은 군중을 주제로 한 인문서였다. 저자는 영국 출신이었고 대부분의 사례를 근현대 유럽에서 가져왔다. 프랑스 혁명과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검열에 걸릴 위험이 있는 68 혁명에 관한 장은 번역자가 미리 뺐다. 훗날에 온전한 개정판을 약속하며 그는 서문에 썼다.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 다음 문단은 검열 때문에 온전히 책에 실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어서 목선으로 지어진 넉 줄의 문장들을 그녀는 기억했다. 번역자의 살찐 턱과 허름한 감색 점퍼, 핏기 없이 노릇노릇하던 낯빛을 기억했다. 물잔을 만지작거리던 길고 거무스름한 손톱들을 기억했다. 그러나 정확한 이목구비만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덮고 기다렸다. 창밖이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어떤 표정, 어떤 진실, 어떤 유려한 문장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 오로지 끈질긴 의심과 차가운 질문들 속에서 살아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오전 분수대에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도청 담장 앞에 던져진 주검들 옆으로 총을 맨 군인들이 새로운 죽음들의 다리를 끌고 왔다. 죽음들의 등과 뒤통수가 함부로 바닥에 쓸리고 튀어 올랐다. 몇몇 군인들은 커다란 방수모포를 펴서 뇌의 귀를 나눠잡고 도청 앞마당에서 여남은 사람의 죽음을 한 번에 쓸어담아 나왔다. 어리더리 먼 곁눈질로 그 광경을 보며 걷고 있을 때 빠르게 다가온 군인 셋이 그녀의 가슴에 총을 겨눴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모 병문안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태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의 인중이 떨렸다. 그들이 명령한 대로 광장을 등지고 걸어 대인시장 어귀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대로를 행진해 지나갔다. 다 끝났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거야. 얼핏 그녀는 생각했다. 다 죽였다는 걸. 대학가와 가까운 그녀의 동네는 전염병이 지나간 것처럼 인적 없이 괴괴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는 기다렸던 듯 달려나와 그녀를 들이고는 대문을 잠갔다. 다락에 그녀를 감춘 뒤 다락문이 눈에 띄지 않도록 비키니 옷장을 옮겨 놓았다. 오후부터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미닫이 문을 열고 누군가를 끌어내는 소리,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 애원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아니라우, 우리 아들은 데모 안 했어라우. 총 같은 건 만져본 적도 없어라. 그들은 그녀의 집 초인종도 눌렀다.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게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 집은 딸이 고3이요. 아들들은 인자 중학생, 초등학생인디 누가 데모를 했겠소. 다음 날 저녁 그녀가 다락에서 내려왔을 때 어머니는 시청 청소차들이 죽음들을 싣고 공동묘지로 갔다고 말했다. 분수대 앞에 던져진 죽음들뿐 아니라 상무관에 있던 관들과 미학인 시신들까지 모두 싣고 갔다고 했다.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열었다. 셔터를 내렸던 상점들도 영업을 시작했다. 계엄은 계속되었으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되었다. 통금 전이라 해도 수시로 군인들의 검문 검색이 이루어져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연행되었다. 수업 결손을 메우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8월 초순까지 수업을 했다. 방학하는 날까지 그녀는 날마다 정류장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물을 잠가주세요.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으로 수화기가 끈적끈적했다.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인내심 있게 그녀를 응대했다. 꼭 한번 나이 든 여사모니 말했다. 그만 전화하세요. 학생 같은데 맞지요? 물이 나오는 분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고 이젠 공부를 해요. 어두워지는 창밖으로 삐끗한 것이 날리기 시작했다.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발은 갓바은 쌀가루처럼 가볍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은 6번째 따기를 잊어야 하는 날이지만 이미 뺨은 아물어 거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 내일이 되어
7번째 따기를 잊을 필요는 없었다. 7번째 뺨을 잊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눈송이들. 암전 뒤 서서히 무대가 밝아진다. 큰 키에 깡마른 30대 여자가 걸친 재질의 흰 무명 치마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서 있다. 여자가 말없이 고개를 돌려 무대 왼편을 보자 검은 옷을 입은 호리호리한 남자가 등신대의 해골을 얻고 중앙을 향해 다가온다. 허공을 미끄러지듯 천천히 맨발을 움직인다. 다시 말없이 여자가 고개를 돌려 무대 오른편을 본다. 이번에는 작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등신대에 해골을 얻고 중앙을 향해 걸어온다. 두 남자는 느리게 돌린 필름처럼 양쪽에서 허공을 미끄러져와 마치 서로를 보지 못한 듯 중앙에서 걸려 반대편으로 각각 나아간다. 객석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첫 공연이어서인지 앞쪽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연극이나 언론 관계자들로 보인다. 편집장과 함께 자리를 찾아 앉기 전 그녀가 좌석 뒤편을 돌아봤을 때 사복 형사로 짐작되는 남자들이 서너 흩어져 앉아 있었다. 서 선생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 그녀는 그때 생각했다. 검열과에서 삭제한 대사들이 배우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면 저 사내들은 일어설까? 날렵하게 무대로 올라가 배우들을 덮칠까? 학생 식당에서 카레를 먹던 남자에게 의자를 휘둘렸던 것처럼 7차례 목이 뒤로 꺾이도록 그녀의 뺨을 쳤던 것처럼 조명실에서 지켜보고 있을 제작진은 어떻게 될까? 서 선생은 체포되거나 수배되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될까? 꿈속처럼 느린 걸음으로 남자들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여자가 말하기 시작한다. 아니, 말하기 시작한 것 같다. 아니, 여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고 있을 뿐이다. 그 입술의 모양을 그녀는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 서 선생이 원고지에 펜으로 쓴 희곡을 그녀가 직접 입력해 3교까지 봤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등을 보이며 뒤돌아선다. 동시에 객석 가운데의 긴 통로로 조명이 떨어진다. 누덕누덕 기운 삼배옷을 걸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통로 끝에 서 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가 무대를 향해 걸어온다. 표정과 동작이 초연했던 좀 전의 남자들과 달리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두 팔이 힘껏 허공으로 뻗어올라 온다. 목마른 물고기처럼 그의 입술이 달싹인다. 음성이 높아져야 할 부분에서 신음소리처럼 끽끽 소리가 난다. 그 입술 모양도 그녀는 읽는다. 어이 돌아오소. 어이 내가 이름을 부르니 지금 돌아오소.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돌아오소. 태초에 당혹한 웅성거림이 객석을 쓸고 지나간 뒤 이제 관객들은 무서운 침묵과 집중력으로 배우들의 입술을 응시하고 있다. 통로를 밝히던 조명이 어두워진다. 무대 중앙의 여자가 객석을 향해 몸을 돌린다. 여전히 소리 없이 초혼하며 걸어오는 남자를 침착하게 응시한다. 입술을 열어 달싹인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눈을 뜬 채 꿈을 꾸는 듯 허공을 향해 끽끽 소리를 내며 여자가 입술을 움직이는 사이 삼배 옷의 남자가 무대에 올라선다.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여자의 어깨를 스쳐 지나간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다시 객석 사이로 쏘아져 내려온다. 앞쪽 좌석에서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11~12살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통로 가운데에 서 있다. 하얀 반소매 체육복 상하의에 흰 운동화를 신고 조그마한 해골의 머리를 추운 듯 가슴에 끌어 안고 있다. 소년이 무대를 향해 걷기 시작하자 네 발 짐승들처럼 허리를 90도로 구부린 배우들의 무리가 어두운 통로 뒤편에서 나타나 뒤를 따른다. 남녀가 섞인 연하문명의 그 무리는 검은 머리칼을 계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린 채 행진한다. 쉴 새 없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끼끄 신음을 내며 채머리를 떤다. 소리가 커질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며 멈칫거리는 소년을 앞질러 그들이 먼저 무대 앞 계단에 다다른다. 고개를 뒤로 꺾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입술이 자신도 모르게 달싹인다. 배우들을 흉내내듯 목구멍을 쓰지 않고 부른다. 동호야. 행렬 끝에 있던 젊은 남자가 수그린 몸을 돌려 소년에게서 해골의 머리를 빼앗아 든다. 늘어뜨려진 손에서 손으로 옮겨간 해골이 행렬의 맨 앞에
기역자로 허리를 구부린 노파에게서 멈춘다. 반백의 긴 머리를 풀어내린 노파는 해골을 보듬고 무대 위로 올라간다. 무대 중앙에 있던 흰옷 입은 여자와 삼배옷의 남자가 순수히 길을 터준다. 이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노파뿐이다. 그 걸음이 너무나 느리고 고요해. 한 관객의 기침 소리가 아득한 바깥 세계의 것처럼 들린다. 소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순간이다. 순식간에 소년은 무대로 뛰어올라가 노파의 굽은 등허리에 바싹 몸을 붙인다. 업힌 어린아이처럼, 꿀령처럼. 쇼킹 특가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아고다 창립 20주년 세일이 다가옵니다.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가 가득. 대박 특가를 만나보세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해두세요. 살금살금 뒤를 따른다. 동호야, 그녀는 아랫입술 안쪽을 악문다. 색색의 만장들이 일제히 무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 무대 아래 4발 짐승처럼 모여있던 배우들이 벼랑간 꼿꼿이 허리를 편다. 노파가 걸음을 멈춘다. 업힌 아이처럼 바싹 붙어 걷던 소년이 객석을 향해 몸을 돌린다. 그 얼굴을 바로 보지 않기 위해 그녀는 눈을 감는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음료수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뜨거운 고름 같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녀는 눈을 부릅뜬다.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는 소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한다.